접근과 회피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즐겁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1년에 100회 이상 외부 강연을 하지만 그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앞에서 재밌는 거 다 얘기하시고 좋은 거 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분들까지 나오셔가지고 즐거운 얘기까지도 다 하시면 뒤에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참 그 당황스럽게 되죠. 제가 이제 심리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강연을 드리다 보면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법한 얘기들을 좀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는 중요한 거는 아직 몇 가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셨더라고요. 심리학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옆에 오셔서 이런 거 물어보세요. 뭐 잠이 안 와요, 우울해요, 와이프가 미워요, 남편이 이상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뭐 입맛이 없어요.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심리학했다라고 하시면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다중인격, 사이코패스, 정신분열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저랑 대화를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심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별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때부터 인간이 생각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얘기를 열심히 심리학자들이 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난 우울하지도 않아, 난 불안하지도 않아, 난 강박증도 없어. 이렇게 하시면은 그다음부터 심리학자 얘기들을 안 들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서 한 1년 전쯤에 그 지혜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아예 작정을 하고 써서 이제 출판을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께서 그 내용을 좀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부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하나, 어떻게 하면 우울증 덜 걸리나 이런 얘기를 주로 해드렸는데 한 1년 전부터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어서 좀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부담 없이 찍으시면 됩니다. 네, 부담 없이 찍으시면 되고요. 네. 그 싸이라고 하는 가수는 콘서트 할 때 자기는 초상권이 없는 가수니까 콘서트 장면 막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초상권이 아니라 저작권이 없는 교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네. 다만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그 굴욕샷이라고 하는 뭐 이런 장면만 안 올려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고집센 리더의 심리학입니다. 접근과 회피의 지혜와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강연을 의뢰를 받고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리더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판매의 엑스퍼트,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되실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기 제일 힘든 거예요, 인간이. 우리 사람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무슨 소리야? 왜 전문가가 되면 리더가 되기 힘들어?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소통과 몰입하는 리더의 능력들, 이렇게 얘기하면 융화하고, 융합하고,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고, 결정을 못거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나는 아니야라고 반론을 제기하시지 않겠죠. 당연하니까요. 자, 근데 예전에는 리더가 가져야 될 이런 엄청난 능력들을 저기 초상화에 계신 분들은 3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왜? 옛날에는 리더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죠. 그렇죠? 왕,
양반, 귀족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리더를 해야 되니까 저 4가지를 배워라 라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면서 우리 인류는 리더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관문을 하나 더 거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영어로 엑스퍼트.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는 예전에는 없던 대학의 학과가 생깁니다. 18세기 때까지는 대학에 학과 없었습니다. 너 무슨 대학 다녀? 하이델베르그. 너 무슨 대학 다녀? 성균관. 그 다음에 무슨 과? 뭔 소리야 그게. 질문 성립 안 됐었습니다. 왜? 전문가 만들 필요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온통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19세기와 20세기에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능력을 먼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상무로 어떤 사람이 임원으로 진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리더십 때문에 진급하는 거 아니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상무가 되는 겁니다. 임원이. 그런데 재밌는 건 수많은 기업들의 임원들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해요. 지금부터는 리더십 발휘하라 그러는데 미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왜?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평가받았던 과목 말고 전혀 다른 과목으로 나를 지금부터 평가하라고 했더니 준비가 안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놨는데 아침에 학교 보니까 과목이 바뀌어서 그 과목을 시험 보래요. 미칠 노릇이죠. 우리 인류가 이래서 힘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왜 리더십 발휘하기 힘들까? 실제로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익숙하고 친숙하고 노련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익숙하고 노련하고 친숙한 이 19세기와 20세기의 전문가들이 어떤 사고를 쳤느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만들었으며 산업혁명이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다 아시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인류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증기기관을 손에 쥔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초창기 기차는 제가 조금 속된 표현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들어도 싸거든요. 이따위로 생겼습니다. 이걸 왜 이따위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쓰냐면요.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답이 금방 나와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사진을 야 옛날에 기차가 이렇게 생겼대 얘들아. 딱 그러면 아이들 대답이 이렇습니다. 헐, 대박,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해? 하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아저씨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요즘 미세먼지 조금만 불어도 엄마가 마스크 채워주는데 저 아저씨는 거대 먼지를 마시고 계시네요. 그렇네요. 네. 또 어떤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저씨 조금 있으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완전히 그 구이가 되겠는데요. 그렇겠죠. 저 뜨거운 연통 옆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기차 조금만 빨리 달려가다가 멈췄으면 실제로 그런데 초창기 기차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1년에 미국에서만 기관사가 100명씩 죽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가다가 운전자가 사망하면 동승자가 3명 아니면 4명입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은 100명인지 200명인지 혹은 500명인지 1000명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아니 도대체 최고로 노련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설계를 했을까라고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했어요. 한 20년 전에. 물론 저도 그런 논의를 했었죠. 기계공학과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교수님, 우리 저런 거 되게 많아요. 저게 19세기, 20세기 기계공학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장면 100선 안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놀라운 건 이런 게 99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계를 했을까라고 저희가 찾아봤더니 결국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저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로 노련했던 전문가들이
증기기관을 손에 쥐기 바로 전날까지 가장 익숙했던 분야가 바로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랑 똑같이 설계를 하더라는 거죠. 인류사를 바꿀 패러다임을 하나 새로 쥐고도 마차랑 똑같은 설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노련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엔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전문가이시거나 전문가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노련해지고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노련하고 익숙한 전문가가 치러야 될 생각의 대가는 맨 먼저 번개처럼 무언가가 떠오르는데 그걸 못 버린다는 겁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참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세계 최초의 연필입니다. 1565년도에 만들어졌죠. 연필이 잉크를 사용하는 볼펜이나 만년필에 비해서 가지는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죠? 네, 지울 수 있다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우개는 200년 후에 발명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혁신인 연필을 만들어 놓고 200년 동안 인류는 뭐 했냐? 조심히 썼어요. 틀리면 종이 버리고. 더 가슴 아픈 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이 두 개 만나는데 100년 더 걸려요. 네.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순발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따라하기 힘듭니다. 자, 컨닝이라고 5번만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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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오, 잘하시네요. 자, 2번만 더 크게 시작.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지요. 링컨 아닙니다. 왜 미국의 역사를 바꾸시려고 그래요? 자, 이제 빠져드시지 않을 거라 믿으면서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뭐 해볼까? 요거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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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왜 말꼬리를 흐리세요? 데뷔하지 마세요. 네. 자, 2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뭘 타죠? 썰매를 타야 돼요.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를 타면요. 네, 오늘부로 기마민족 되는 겁니다.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못 갑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으셨으면서 또 앞으로도 쌓아가시겠어요.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건요. 중요한 대가를 하나 치르게 합니다. 먼저 떠오르는 링컨과 루돌프를 못 버리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중요해지겠죠. 칼 덩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심리학자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서 도와줄까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힐까를 연구한 아주 독특한 친구죠. 친구라 그러면 안 되죠. 1930년대에 활동한 심리학자니까. 네. 이 양반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인간을 고문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못 풀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이게 요즘으로 보자면 이게 성격 파탄인데. 소시오패스나. 자, 이 양반이 만들어낸 문제 중에 난이도 중하.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은 물론이고 외국의 UCLA, 스탠포드, 칼텍, 제가 있었던 텍사스 대학 수많은 명문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국내외를 망라해서 한 60개 대학에서 이걸 학생들한테 줍니다. 야, 진짜 재밌어요. 칼 덩커가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대학에서의 정답률이 똑같습니다. 단 10%. 그러니까 90%는요. 갑자기 실어증이 와요. 한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시간이 끝나요. 수학과학 천재들 모여있다는 MIT에 가도 이 문제를 90%가 끝내 못 풉니다.
나중에 문제를 찬찬히 한번 찍어놨다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위에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의 종양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개복 수술도 안 되고 내시경도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로 종양에다 대고 쫙 쏘면 종양이 제거가 되는 건 좋겠지만 얘가 통과하는 중간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도 망가집니다. 그럼 종양 제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을 안 망가뜨리려고 레이저를 약하게 쏘면 종양이 제거가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레이저로 중간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은 망가뜨리지 않고 종양만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걸 MIT 학생들도 90%가 30분 내에 끝내 못 풉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은 어때? 라고 보여주면 그 90%의 학생들이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저런 간단한 생각도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민망해하고 창피해하고 머리를 뜯죠. 자, 연초에 제가 여기 계신 리더분들을 감히 능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갈 때는 약한 레이저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종양에 도달하게 되면 5개가 도달하면 5배가 되고 6개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도달하면 6배가 되죠. 굉장히 간단해요. 이걸 그런데 MIT나 캘리포니아 공대 애들도 90%가 끝내 생각조차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대형 강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차원에서 장내 정리도 좀 해야 될 겸 간단한 동영상을 보죠. 네. 그런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서는 제가 마치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속이고 요새를 공격하는 장군의 이야기가 담긴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동영상 속에서 장군은 어떻게 요새를 함락시키느냐? 병력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각각의 소규모 병력이 동시에 들어가서 요새를 함락시킵니다. 두 얘기가 관련 있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쭉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저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하는 문제를 학생들한테 딱 던져주면 10%가 아니라 30%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는 그래도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는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얘들아, 아까 봤던 그게 힌트다. 그러면 전원 다 문제를 풉니다.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20살이 넘은 성인은요, 20살이 넘은 성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막해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내 머릿속에 없어서 정말로 해결 못하는 경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90%는 내 머릿속에 있는데 안 가져다 쓴다는 겁니다. 왜? 영역이 다르거든요. 분야가 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내 삶의 경험 중에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안 가져다 쓰려고 하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심리학은요, 저희들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가져다 쓸 수 있으면 그게 지혜고요. 그게 생각의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이해하면 융합, 통찰, 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떤 순서들이 이루어졌는가가 이제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화해야 되죠. 리더라면 융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융화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융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전 세계의 어떠한 슈퍼컴퓨터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하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 하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아니오로만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뭐죠? 갑자기 이렇게 경계하시는 눈빛을. 저 인간이 또 링컨을. 이젠 거짓말 없습니다. 속임수 없습니다. 자,
예, 아니오로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십니까? 네. 좋습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시나요? 이게 인간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잘해요. 컴퓨터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은 뭐예요? 그런 파일 없어요죠. 그런 파일 없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자기 하드디스크를 100%를 다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파일 없다고.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인류사의 한 획을 긋는 분이 되시겠죠. 컴퓨터랑 똑같이 생각하는 분이니까.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내 머릿속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뇌를 스캔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거. 아니, 어떻게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정보 내 머릿속에 없어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죠. 이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내 생각이죠. 메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인간은요, 모른다는 대답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2박 3일씩 걸립니다. 큰일 나겠죠. 엄청나게 소중하고 유용하고 쏠쏠한 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녀석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몰라요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줬냐? 안 친하기 때문입니다. 과테말라가. 대한민국은 친하거든요. 메타인지는 딱 한 개밖에 안 봅니다. 친하냐 안 친하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 뭡니까? 바로 전문가의 소양이었죠. 전문가의 능력 중에 하나인 익숙하냐 친숙하냐를 그것만 보고 메타인지는요, 알고 있다, 알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친하기는 되게 친한데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메타인지, 우리 자신의 메타인지에 매일매일 함정에 빠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가 경찰 쪽에 계신 분들이랑 CCTV를, 도로에 있는 CCTV를 분석하는 연구를 한번 해봅니다. 진짜 웃겨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서죠, 고장나서 95%의 운전자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차문을 열고 나와서요, 네, 본네트를 열어요. 그런데 그 운전자들 중에 차를 고칠 수 있는 운전자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7%의 운전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냥 쳐다봐요. 아니, 그럴 걸 왜 열었대요? 그쵸? 그 민망해서인지 굉장히 많은 운전자들이요, 그 다음에 차에서 뭘 꺼내와요. 저는 처음에 뭐 도구, 연장, 뭐 이런 정비기구를 꺼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크리넥스를 꺼내와요. 왜? 그런 다음에 크리넥스로 엔진룸을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서 말을 시켜요. 민키야 왜 이래? 백구야 힘내. 붕붕아 화이팅. 뭐 이러면서. 아,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나라 남성 운전자들의 3분의 1이 자기 차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네. 그래요. 네. 여기 자기 차에 이름 가지고 계신 분, 남자분들 한번, 예. 예, 계시잖아요. 네. 네. 차 이름 뭔가요? 차 이름? 제니요. 참 신기해. 남자들이 차 이름을 지면 100% 여자야. 신기해요. 네. 차 좋은 거 타시나 봐요. 왜냐면 유일하게 남자들이 차 이름을 시커멓게 짓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별로 안 좋은 차 탈 때예요. 네.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름이 광개토 뭐 난리가 나요. 네. 자, 그래서 보다 못한 가족이나 동승자들이 핀잔 줍니다. 고치지도 못할 거 왜 열었냐고. 그러면 이렇게들 대답하시죠. 극적극적하면서 그러게 열기 전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이 차가 친해서 그래요. 내 차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본네트를 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동네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허자 넘버를 달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요. 본네트 여는 운전자가 10%도 안 돼요. 왜? 이 차랑 안 친하거든요. 어제 만났거든요. 아니면 오늘. 우리 인간은 친한 것이면 메타인지가 알고 있다 혹은 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잘 사용하고 메타인지로 하여금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남겠죠?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게 제 책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아직 못하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만 지식이죠. 두 번째만 능력이고. 첫 번째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설명을 해봐야 되느냐? 제가 4년 전에 그 E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10부작 교육대기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해에 한국방송 대상을 받았는데 상금도 4천만 원이나 받았대요. 그 PD들이. 어쩐지 그날부로 저랑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근데 그 8부와 9부를 제가 책임자문을 했었는데 그 8부가 60만 번 이상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다운로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 0.1%가 뭐냐면요.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 학부모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보너스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0.1%가 뭐냐면 그 해에 그 학년에서 전국 50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야, 이게 전국 500등이라는 건 이거 엄청난 등수입니다. 전국에 고등학교가 2,5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교 1등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5개교 합쳐 1등이지. 이 500등 안에 들어가는 0.1%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이 뭐가 다른가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EBS PD, 혈기왕성한 PD 4명이 제 허락도 안 받고 IQ서부터 발 사이즈까지 싹 다 조사를 했어요. 발 사이즈는 왜 쟀대요? 그렇죠? 정말 발 사이즈가 큰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노벨상 받을 일이겠죠.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걸 방송에 내보낼 순 없잖아요. 전국 500등 안에 들어가는 0.1%와 평범한 아이들이 뭐가 다른가? 없다. 이건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프로그램에 보시면 나오는 게 바로 메타인지 실험입니다. 제가 20개 아이템을 기억력 검사를 한다고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력 검사를 합니다. 얘네들과 평범한 아이들 간의 차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IQ의 차이도 안 나니까. 재밌는 건 중간에 사전에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제가. 나 몇 개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느냐를 예측치를 쓰고 기억력 검사를 받죠. 18개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썼는데 15개를 기억해내면 3개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12개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썼는데 12개를 정말 기억해내면 아까 그 친구보다는 3개 점수가 모자라지만 기억력에선 편차는 0이죠. 0.1% 아이들은 이게 전원 0입니다. 전원 0이에요. 기억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메타인지가 좋은 거죠. 그래서 EBS PD들이 거기서 우와!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해냈던 얘기가 바로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얘기를 해둔 거예요. 설명이죠. 그 0.1% 아이들은 하루에 2시간 동안 설명해주고 삽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막히죠. 거기가 자기가 모르는 데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건 방송에 일부만 나갔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몇 명을 찍어줬어요. 얘네랑 얘네 한번 집에도 가보라고. 그랬더니 PD들이 급박하게 저한테 집에 갔다 와보더니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진짜 신기하게도 교수님이 찍어줬던 그 아이들은 전원 집에도 칠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걔네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계시죠? 엄마는 밖에서 거실에서 TV 보고 계세요. 그런데 부산 여학생 하나인데 그 친구는 방송에 나갔죠. 공부를 하다가
정리가 필요하니까 엄마를 불러다 놓고 자기 방에 앉혀요. 그리고 엄마한테 설명을 해요. 진짜 신기한 건 엄마가 알아들어요. 내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하는 설명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는 건 극히 싫어해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슈퍼 CEO들이나 뉴욕 월가의 굉장히 뛰어난 리더들의 버릇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똑같아요. 내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 설명을 즐겨요. 심지어 휴렛 패커드의 어떤 CEO 하나는 사업 아이템을 딱 만들면, 우리나라는 회장의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내면 부회장한테 지시하죠. 부회장은 사장, 사장은 부사장. 근데 이 양반은 그 첫 설명 상대가 누구냐면 자기 방을 청소해 주시는 분을 앉혀놓고 설명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걸 알아들어요. 이건 100%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도 납득시켰기 때문에, 설명시켰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죠. 개인이든 조직이든 내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기꺼이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메타인지가 뛰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실패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그 우산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거를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융화라고 부르는 거죠. 설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는 변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통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져올까요? 리더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이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결국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요, 672 더하기 355 이런 문제예요. 이건 1자리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자리 더하면 되고, 그 다음 100자리 더하면 되죠. 이건 들인 시간과 노력의 양에 의해서 결정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경륜이 쌓이고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다 모든 게 결정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 필요하죠. 아! 라고 하는 통찰. 아! 그러면 되겠나라고 하는 번개 같은 느낌. 우리 이런 느낌이 들면 대부분 문제들이 술술 풀립니다. 아무리 막막한 문제라도. 이게 리더한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짜릿한 느낌이 1년에 몇 번 안 와요. 저희 심리학이요, 100년 걸려서 이 느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가를 알아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간단한 실험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실험도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갈 때마다 이 실험을 합니다. 일명 두 줄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실처럼 얇은 두 개의 줄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대학생들을 집어넣고 학생들이 해야 될 미션은 뭐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팔 길이를 다 재놨죠. 그래서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해도 절대 안 닿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이 두 개의 줄만 매달려 있는 이 빈 방에 학생들을 집어넣을 때 제가 어이없는 물건 하나를 던져줍니다. 가위. 그러면 영어권 학생들은 대부분 F나 S로 시작하는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F, 뭐 판타스틱 이런 거 아니겠죠. S, 뭐 슈퍼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네, 대충 알아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학생들의 반응도 대부분 이런, 이런 표정이죠.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하고 받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열의 9이 아니고요. 100의 99, 다시 말해서 99%의 학생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죠. 그리고 가위를 쓸 때처럼 잡고 그 가위 끝으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그 전날 조교시켜서 저희가 나를 2시간 동안 갈아놨죠. 네. 끝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립니다. 잘리고 잘립니다. 이제 당구 좀 쳐본 남학생들은 힘 조절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잡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짝 잘립니다. 이렇게 15분을 허망하게 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다시 90%의 학생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가위를 돌려잡아요. 나를 자기 손으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절대 안 되죠. 이러고 한 5분이 더 흘러가면 그 다음부터는 천태만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아이는요,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아이는 그 아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 그 아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방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FM 라디오 주파수 안 맞는 소리가 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놈 자식이 20분 동안 이걸 빨아들여 보겠다고 이걸 20분 한 거예요. 실컷 대학교에서 가르쳐놨더니 찬역사를 하겠다는 거죠. 어떤 놈은요, 어떤 녀석은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과학영재였대요. 아, 얘는 믿었건만. 이 녀석 한다는 짓이 정전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UCLA라고 하는 대학에서 만났던 그 인도 학생 하나는 지금도 못 잊을 수 없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은 갑자기 하다가 안 되니까 주저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온 마음을 다하면 저게 나한테 딸려온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 시켜서 딸려 내보냈어요. 나가 임마. 되게 어려웁니다, 학생들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방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요, 망치를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분 안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조금 고민하다가 망치를 한쪽 끝에 묶어요. 그리고 던지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죠. 네, 답을 찾으신 분들 계시네요, 벌써. 가위는 얼마든지 묶을 수 있죠. 그런데 가위와 실의 관계가 자르는 거죠. 그래서 가위도 어딘가에 묶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간단한 발상을 하는 학생이 하버드나 예일에 가도 10%밖에 안 나옵니다. 전원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어떤 학생들은 바깥에 내보내 한 3, 4분 정도 이러고 있을 때요, 제가 바깥에 내보내서 걷게 해요. 걷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요, 뭐를 만나냐면 중간에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지만 어쨌든 간단한 놀이기구를 하나씩 만납니다. 두더지 잡기 기억나세요? 그쵸? 네, 다트게임 같은 거. 네.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쭉 걷다가 그걸 만나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밌는 물건을 만난 것처럼 가지고 놉니다. 왜? 방금 전에가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왜? 시험 전날에는 낚시 채널도 재밌거든요. 네.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걷다가 가지고 놀다가 걷다가 까르르 웃으면서 가지고 놀면 딱 5분만 걸리면 90% 넘는 학생들이 라고 하는 그 통찰의 소리를 내면서 튀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가위를 실끝에 묶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 계속 문제를 풀고 있었던 학생들은 계속 으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찰의 완성 과정입니다. 문제가 막막하고 풀리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고착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되려면 물리적으로도 내 몸과 마음을 꺼내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냐?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만 봐도요. 그런데 20세기를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류는 이성과 논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으면서 감정과 정서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심리학자들조차도.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만 봐도, 표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사실 이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너 나한테 희노애락 중에 하나 느끼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너 나한테 불만 있냐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수십 가지죠. 이 중요한 감정을 왜 이렇게 폄하했느냐? 왜 이렇게 평가절하했느냐? 감정의 종류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안, 우울, 초조함까지도 다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조직에 사람의 종류가 많아지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 하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하니까 감정 자체는 무죄인데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한 결과로 우리가 무언가 안 되니까 감정 보고 너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인간이 지혜로워지고 소통하고 몰입하는 그 최고의 지점에는 그런데 이 감정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조차도 이걸 잘 못했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저희가 이걸 할 수 있게 됐죠. 인간의 감정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느냐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예전에는 저희 심리학자들조차도 성욕, 식욕, 금전욕, 수면욕구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나눴어요. 근데 이건 인간의 욕망을 보는 제대로 된 관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기원하는 일을 일어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 내가 정말 싫어하고 끔찍해하고 이것만큼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안 일어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욕망 중에 어느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요, 나머지 99%가 완전히 똑같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그 중요하다는 정서에서, 감정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와 영희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재로 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표도 똑같아요.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욕망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영희의 욕망은 뭐냐면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4개월 동안 해서 평균 90점을 넘기면 엄마가 내가 평소에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수는 다 똑같은데 욕망 하나가 다릅니다.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엄마가 전직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철수야, 너 4개월 후에 있는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으면 엄마랑 방학 내내 유도하자. 이건 영어로 치자면 I will kill you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두 명, 영희와 철수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겠죠? 자, 4개월 후에 똑같이 열심히 해서 결과 또 똑같아집니다. 영희가 평균 90점을 넘었습니다. 얜 바라고 소망하는 걸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쁘겠죠. 만약에 영희가 그 90점을 못 넘기면 얘는 내가 소망하는 걸 못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영희는 성공과 실패에 따른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자, 철수로 한번 가볼까요? 철수가 평균 90점을 넘겼습니다. 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얜 사른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휴, 살았다. 네. 이걸 좀 점잖은 표현으로 안도감, 안녕감, 이런 거. 자, 그런데 그 90점을 못 받았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겠죠. 슬퍼하지 않습니다, 얜. 네. 재밌는 거죠. 욕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기쁨과 슬픔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안도와 불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재밌는 건 저 못지않게 삶의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이 결국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욕망의 종류와 감정을 매개로 한 일의 종류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걸 단 한 번도 매치시킬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욕망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 전에 용어 정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니까 너무 에로 영화 성인물 같아서
좀 용어를 좀 점잖은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의 욕망을 이제 저희 심리학자들이 접근 동기라고 부릅니다. 동기가 그 욕망인데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철수의 욕망을 이제 저희가 회피 동기로 부릅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바라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저희 심리학자들이 수백, 수천 건의 연구를 밤을 새워가면서 합니다.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요. 회피 동기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을 회피 동기로 하거나 회피 동기로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접근 동기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 둘 혹은 셋 다 일어납니다. 첫째, 그게 실패입니다. 왜? 노력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둘째, 그게 갈등입니다. 셋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이 셋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최소한 하나 이상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접근 동기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회피 동기로 해야 되느냐? 저희가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최근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변인과 상호작용하더라는 거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첫째,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 인간은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결실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오후 4시에 저녁을 열심히 만들고 계신 엄마께서는 2시간 후쯤 그 결실을 보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요리를 하겠죠. 아까 그 영희와 철수는 4개월 후를 생각했으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먼 미래에 그 결실이 나오는 것들도 있겠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접근 동기는 어떤 일을 오래 해야 될 때, 다시 말해서 그 일의 결실이 먼 미래에 나올 때 회피 동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먼 미래에 그 결실이 나오니까 얼마나 불확실하고 모호합니까? 불안하죠. 가뜩이나 불안한데 접근 동기가 아닌 회피 동기를 건드려요. 2배로 불안하겠죠. 인간은 그런 일을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결실이 나오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들 있죠. 이런 광고들을 전부 다 접근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리조트같이 멋진 데서 찍는 겁니다. 다들 두 노부부가 멋진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 보신 적 있어요? 두 노부부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건 전부 다 실손보험 광고죠. 그쪽에서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회피 동기를 자극해야 되지만 멀리 가야 되는 일은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극해 주거나.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이만큼의 시간을 길게 느낍니다. 왜? 시간은 철저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옆에서 독려하거나 시키는 분은 똑같은 그 시간을 짧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길게 보기 때문에 접근 동기를 자극받고 싶은데 그 일을 시키는 분은 짧게 보니까 회피 동기를 자극하겠죠. 그게 인간사에 일어나는 갈등의 최소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굳이 멀리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 60만 가정의 최소한 59만 5천 가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심해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테야. 그럼 얘는 몇 년 공부해야 됩니까? 3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16살이죠? 16살짜리한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영겁과도 같이 긴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날 안 와요. 왜? 10대니까 세월이 몇 킬로로 가겠습니까? 네, 10킬로로 가요. 그런데 얘를 늦둥이로 낳은 엄마는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그럼 세월이 몇 킬로로 갑니까? 50km로 가죠. 그러니까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아 보이니까. 너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요즘은 전국의 부모님들이 전문 용어도 하나 만들어내셨죠. 너 잉여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네. 살찐성인도 하십니다. 너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네. 회피 동기 자극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를 길게 못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회적인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급푼이 하나 있었어요. 급푼. 우리 교실에 걸려있는. 그 급푼에 아이들은 열광했지만 어른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급푼이야? 저게 어떻게 공부하는 이유야?
그게 바로 그때 당시 아이들은 열광하면서 인터넷에서 퍼날랐던 그 그푼이 바로 그 유명한 30분 더 공부해라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근데 아이들은 왜 열광했을까요? 유일하게 접근 동기를 건드렸거든요. 유치하지만. 그 아이들이 뽑은 그 해의 최악의 그푼. 저는 실제로 그 그푼을 만든 선생님의 교실에도 가봤습니다. 왜? 그 선생님은 밤 11시까지 퇴근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는데 너무너무 그 반에서는 늘 문제가 많고 17년 동안 늘 꼴찌를 했대요, 자기 반이. 가봤더니 정반대로 그 선생님 반에는요, 회피동기형 그푼에 지존이 걸려있더군요. 이건 우리나라 지존 아니에요. 전 세계 지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야,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요. 걸려있는 그푼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잠은 죽어서 자라. 놀라운 그푼이죠. 오래가는 일은 접근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리더한테 어떤 일을 길게 할 수가 없죠. 둘째, 이게 문화와도 상호작용합니다. 문화가 자아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자아가 두 가지입니다. 왜 1인칭 대명사가 두 가지잖아요. 단수와 복수. 그런데 1인칭 단수는 나죠. 1인칭 복수는 우리입니다. 재밌는 건 사람이 나, 1인칭 단수인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나 뭐 먹지? 어디 가지? 뭐 보지? 누구 만날까? 이렇게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를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접근 동기랑 궁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가 되는 순간 사람은 돌변합니다. 우리 동아리를 대표해서,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우리 조직을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고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집 못 고릅니다. 무난한 집 골라요. 왜? 욕먹으면 안 되거든요. 조직에 누를 끼쳐도 안 되고. 나는 접근 동기를 자극하는 자아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과 자아는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을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있죠. 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표현, 이거 외국인들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표현도 우리는 거침없이 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써주죠.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이분들을 누구랑 공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말투들. 더 놀라운 표현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오래요. 외국인들 되게 놀라워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조사해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회피 동기가 제일 높습니다. 왜 열심히 학창시절에 공부하셨어요? 왜 지금 일을 열심히 하세요? 대부분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내 가족을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내 동료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24시간 365일을 뭐뭐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회피 동기에 입각해서 살아갑니다. 접근 동기에 기초해서 접근 동기가 많다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겠죠. 회피 동기의 전문가라면 뭐겠습니까? 뭘 싫어하는지를 잘 알겠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회피 동기에 민감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요. 너와 엄마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좋아하니? 혹은 너와 엄마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싫어하니? 첫 번째는 접근 동기에 관련된 질문이고 두 번째는 회피 동기에 관련된 질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싫어하니? 1분 주면 20개 넘게 씁니다, 아이들이. 양말을 아무데나 버려도 안 되고요. 벗어도. 양치질 안 하고 자도 안 되고요. 늦게 자도 안 되고요. 늦게 일어나도 안 되고요. 막 1분 안에 빛의 속도로 20개 있습니다. 똑같이 1분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너랑 엄마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좋아하니? 공부요. 한 가지밖에 못 씁니다. 상대방이 뭘 싫어하느냐, 즉 회피 동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완벽히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에 단 3%만이 엄마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압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단 7%만이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5개를 쓰라고 하고 실제로 그 아빠한테 음식 5개 뭐 좋아하세요라고 쓰면 2개 이상 겹치는 애들이 7%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네 아빠가 뭘 싫어하니, 네 엄마가 뭘 싫어하니라고 물어보면 1분 안에 빛의 속도로 20, 30개를 씁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접근 동기를 서로 자극하고 자극받아요?
현대라는 그 기업의 전성기 때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요. 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현대 정동 사옥이 있죠. 정동 사옥 뒤에 가면 지금도 이거 돌아가는 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촌스러운 옛날 방식의 치킨, 전기구이. 그 집이 6개나 남아있어요. 왜? 지금도 현대의 직원들은 그 집에 가서 회식을 합니다. 왜? 우리의 왕 회장님께서 그걸 좋아하셨었거든요. CEO가 좋아하는, 리더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알아도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놀아요. 부서 회식을 하면서 이래요. 대리가 쫙 들어가더니 일반 사원한테 이 회장님 드시는 메뉴 하나 줘봐. 그 촌스러운 통닭이 나오죠? 그럼 닭다리 하나 뜯어가지고요. 이번에 신입사원한테 하나 던져줘요. 이번에 공이 많았지? 먹어봐. 회장님 놀이를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해서 좋아하는 걸 알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피동기로 해야 될 일을 회피동기로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접근동기로 해야 될 일들조차도 우리가 회피동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8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진표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이 대진표를 보여드리면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여자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일단 남자분들은 눈빛이 불타올라요. 벌써 마음이 월드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에서 강연을 드릴 때 이걸 자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이분들의 접근 동기를 한번 제가 자극시켜봐요.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앉아 계실 때.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총 8개의 팀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팀을 입맛대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하가 고르신 4개의 팀 중에서 우승팀이 나오면 제가 마치신 분마다 성금 30만 원씩 드립니다. 접근 동기를 자극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고르느냐? 거기 계신 분들이. 고르는 방법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A, B, C, D나 E, F, G, H 이렇게 한 군데다 몰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고른 것 중에 하나가 결승가겠죠? 확실한 50대 50의 게임이 됩니다. 이렇게 고르는 분이 10%도 안 됩니다. 이분들의 표정이 좀 사악해지세요, 갑자기. 그러면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원문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 교수님, 그렇게 고르면 쪼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르시냐? A, C, E, G. 야, 박 부장, 넌 어떻게 할래? 나는 B, D, E, H. 이러면 총 7경기나 봐야 돼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저 A부터 H까지가 우리가 안 만나본 사람일 수도 있고, 가보지 않은 국가일 수도 있고, 시도해보지 않은 계획일 수도 있고, 아직 안 들여다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지의 대안의 공간에서요, 접근 동기를 자극받은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우의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찔러보죠. 자, 그런데 똑같은 구성의 분들한테 다른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회피 동기를 자극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미리 30만 원을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4개 팀을 고르실 수 있다고. 그런데 이번엔 말이 바뀝니다. 만약에 귀하가 고르신 4개의 팀 중에서 우승팀이 나오면 그거 도로 내놓으세요. 회피 동기를 자극하죠? 그러면 90%가 이번엔 정반대로 한 군데로 몹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깐죽대요. 아니, 그 다른 강의실에서 제가 뵀던 분들은 뭐 A, C, 뭐 F, G 뭐 이렇게 다 찢어놓으셨던데 왜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모르세요? 그랬더니 어우, 무섭게. 살 떨려요. 그냥 한 경기만 볼래요. 줄이죠. 그래서 접근 동기를 자극하는 회의에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으러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건물 바깥으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회의를 주관한 분이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언급하면서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 실상의 회의 내용은 똑같아 손치더라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요, 건물 바깥으로 안 나가고요, 다 전임자를 찾아갑니다. 그 일을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은. 그래야 경우의 수를 줄이거든요.
각각에 맞는 상황이 그리고 일이 따로 있겠죠. 좀 더 최신 동향의 연구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이건 정말 2, 3년도 안 된 연구예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선 접근 동기를 자극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을 시킬 때 사람들이 이 네 박자가 맞았을 때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낮고 좁은 공간에선 거기가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회피 동기를 자극시켜서 실수하면 안 되는 정밀한 일을 시킬 때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씩 어긋날 때마다 사람들은 감소합니다. 일의 발전이 평범해지죠. 전 우리나라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브레인스토밍 다 들어보셨죠? 브레인스토밍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회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4대문 안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브레인스토밍 잘 되냐고 물어보면 기업인들이 다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수님, 브레인스토밍은 안 되고요. 브레인에서 스토밍만 일어나요.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가보면 되게 웃겨요. 이런 데서 뭐 하냐면 밥을 먹어요. 푸드코트. 그래서 그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부장님, 실장님, 차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밥 잘 먹었지?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러 들어가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브레인스토밍 하러 들어갑니다. 나가야죠. 브레인스토밍 하러 들어간다는 표현 되게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 이러냐? 이 도형은 크게 보면 H죠. 작게 보면 S입니다. 저걸 순간적으로 사람들한테 아주 찰나의 순간 정도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네가 본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접근 동기가 강한 사람이거나 방금 전에 누군가가 접근 동기를 자극해준 사람은 자기가 본 걸 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피 동기가 강하거나 회피 동기를 누군가가 방금 전에 건드려준 사람은 자기가 본 걸 쬐꾸마한 S가 여러 개 줄지어 서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근 동기는 묶어서 숲을 보게 하고 회피 동기는 쪼개서 나무를 보게 한다는 거죠. 각각에 적합한 일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있다 손 치더라도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얘기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리더가 어떤 팔로워와의 거리가 멀어요. 다시 말해서 자주 못 봐요. 왜? 한 분은 너무 높은 데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막 조직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이 높은 리더와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팔로워 사이에는 일들을 쪼갤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접근 동기만 자극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만나니까 일들을 쪼개죠. 작은 S들로. 그래서 회피 동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 미래,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는 잘해보세 정도의 비전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말단 직원의 근태 기록을 챙기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거리가 먼 리더가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거죠. 혹은 바로 옆에 있는 늘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잘해보세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걸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소득 수준이 지극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빠의 폭력 때문이지만 소득 수준이 중위권 이상으로 넘어가는 집에서 아이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아빠의 폭력 때문도 아닙니다. 아빠의 잔소리 때문입니다. 왜? 아이와 엄마는요, 에브리데이 많이 봐요. 자주 보기 때문에 일들이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다시 말해 잔소리를 애들은 크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장이 잦은 아빠가 어쩌다 한번 집에 들어와서 잠깐 동안 자고 나가면서 또 일주일짜리 출장을 떠나면서 이런 잔소리를 합니다. 못난 놈. 그럼 얘는 일주일 동안 못난 놈 돼야 돼요. 거리가 먼 리더. 자주 못 보는 사람이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상한 것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자상한 사람의 어두운 그늘 중에 하나가 꼼꼼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상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꼼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접근 동기만 자극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나올 때까지 드러눕습니다. 네. 사실 그런 남편은 밉긴 하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런 인간은 미워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남편은 자상하다 못해 꼼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야 나왔어 이러면서 서류 봉투에서 하얀 장갑 2개를 살포시 꺼냅니다. 그러면서 쓱 뛰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자상하게 한마디 하죠. 집안꼴이 왜 이래?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갑자기 여자분들한테 공적이 될 수도 있어요. 원트와 라이크라고 하는 것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원트는 원하는 거죠. 라이크는 좋아하는 겁니다. 원트는 회피동기가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왜? 그게 없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라이크는 뭡니까?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없어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그걸 좋아한다고까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꼭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트와 라이크는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가 없을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구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코카콜라를 마실 시점, 즉 여름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을 땐, 먼 거리에 있으니까 접근 동기만 자극합니다. 이쁘게 라이크만 자극하죠. 세상에 온갖 귀엽고 이쁜 것들이 다 나와요. 네. 코카콜라 마시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하고 끝나죠. 네. 슬라이드 쑥 내려오면서. 근데 여름이 됩니다. 이제 가까워지죠. 회피 동기를 자극합니다. 그거 없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쁘고 귀여운 모델들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못생긴 모델들이 나오죠. 그래서 까르르라고 하는 목젖을 자극하는 느낌 하나에만 호소를 합니다. 기업이 이미 이걸 알기 시작했죠. 2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A와 B.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동차 A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대 비교했기 때문이겠죠. 연비, 출력, 최고 속력이 A가 더 상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난 그래도 B가 더 좋은걸?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상대 비교에서는 밀리지만 그래도 A한테는 아예 없는 내비게이션과 썬루프가 있으니까요. 재밌는 건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A를 더 좋아합니다. 왜? 비교에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접근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비교에 큰 관심 없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B가 더 좋은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롯한 수많은 조직에 엄청나게 미스매치된 캐치프레이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너만의 장점을 찾아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회피 동기를 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넌 도태된다. 우리 이런 미스매치된 캐치프레이즈와 커뮤니케이션이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난 걸 바꾸시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스위치만 한번 우리가 돌려봐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에서요, 승부차기 합니다. 승부차기를 하면 페널티킥 상황이죠. 이런 페널티킥 상황에서요, 실제로 성공 확률은 산술적으로는 100%여야 됩니다. 왜? 선수가 슛을 하면 그것을 골키퍼가 절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응을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속도를. 그런데도 수많은 월드컵이든 프로축구든 유명한 선수들이 그런 킥을 제대로 못해서 평생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죠. 왜? 회피 동기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못 넣으면 어떡하나. 실제로 그래서 70%밖에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이 페널티킥을 제대로 된 자기 본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강한 회피 동기가 70%까지 사람의 퍼포먼스를 줄이는데 재미있게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이럴 때 있죠. 우리가 승부차기 할 때 내가 이걸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걸로 경기가 끝나는 상황. 마치 우리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성공시키니까 우리가 이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90%가 성공합니다. 왜? 회피 동기로부터 벗어났거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이걸 못 넣으면 우리가 지는 걸로 끝나는 상황. 이때는 44%밖에 못 넣습니다. 원래 있는 실력을 발휘하려면 접근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더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피해나 대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됐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를 얘기하는 건 생각보다 주저하세요. 왜?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마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마셔야 저 90%까지 우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총 5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융합, 통찰, 결정, 그리고 동기의 지혜죠. 우리가 설명 많이 하고요. 자주 걷고 자주 떠나면서 우리가 융합이라든가 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나든 일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대상이든 접근의 욕망을 필요로 할 때가 따로 있고요. 회피의 욕망을 필요로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잘못 매치된 스위치만 한 번씩 바꿔주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를 한번 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제가 어찌 감히 강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여기 계신 리더분들한테요. 지금까지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